NH투자증권의 김현수 상무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사실 이제 이 VC들께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약간 겹치는 건 제가 투자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A 업무하고 그 다음에 M&A에 수반되는 파이낸싱, 인수금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 1시간 정도 제가 이 M&A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클로징했던 딜, 아마 관심이 좀 있으실 만한 회사예요. 그래서 그 사례 하나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M&A에 대한 강의를 할 때 항상 이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매크로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VC 투자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개별 회사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이제 그 거시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큰 물결이라고 하면 할 수 있고요. 최근에도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거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지십사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M&A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강의를 하면서 M&A에 대해서 이 금리와 경제 성장률과 M&A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항상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자, 지금 띄워드리는 그래프는요, 이제 85년도부터, 그러니까 약 30년이 좀 넘었죠. 35년 동안의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10년짜리 국채 금리, 그리고 M&A 금액에 대한 그래프예요. 이렇게 쭉 보시면요, 파란색 그래프, 이게 지금 10년짜리 국채고요. 그 다음에 이 옅은 하얀색 그래프가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M&A 금액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뭘 나타내는가 이제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금리하고 경제 성장률을 같이 가는 지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성숙 단계에 오르게 되면요, 성장률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럼 금리가 낮아지면 수반되는 일이 우리가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M&A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 시작이 약 10% 정도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른쪽에 끝나는 지점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완만하게 우하향인데요. 2019년 말 지표를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보면 아주 그냥 완만하게 온 것 같지만 숫자로 보시면요, 10%, 9%, 10%대에 있던 게 지금 얼마에 와 있냐면요, 거의 2%, 그러니까 1점 몇 %나 2%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거의 5분의 1 토막이 돼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금리하고 경제 성장률이. 자, 그리고 M&A 금액을 보시면요, 여기 0.3에서 시작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 높을 때는 2.4빌리언. 그러니까 얼마죠? 거의 한 9배, 8배, 9배 가까운 성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보실게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M&A에 대해서 통계를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IMF 이전에는 딱히 M&A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죠? 국내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외국계 자본들한테 M&A를 당한 사례들이 생겼잖아요. 그 시기가 2000년 전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지표를 좀 잡는데, 요때 경제 성장률, 금리와 그 다음에 M&A 금액을 보시면 미국하고 비슷한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IMF를 겪으신,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IMF를 겪으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요. IMF 무렵에 우리 금리가 얼마였냐면은 거의, 제가 신한은행에 정기예금 근무할 때 96년도에 제가 첫 직장이 이 회계법인이었습니다. 그때 정기예금 할 때 신한은행에서 이 정기예금 금리 얼마 줬냐면 13% 줬어요. 여기 지금 금리는요, 이거는 국채금리니까 예금금리보다 더 낮다고 봐야죠. 여기 보시면은 거의 한 7%, 8%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은행에 예금하면 얼마 주죠? 1%대 주잖아요. 지금 이거 국고금리니까 5년짜리 국고금리도 역시 아마 지금 한 1%쯤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국고 3년짜리가 85bp거든요, 지금. 불과 올 초만 해도 1%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겪으면서 지금 금리 더 내려갔잖아요. 84bp, 85bp예요. 자,
이거 보시면요, 미국하고 비슷한 패턴을 나타냅니다. 성장률은 정체되고 금리도 내려가고 대신에 M&A 금액이 늘어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저하고 1시간 동안 이 얘기를 들을 텐데요. M&A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이 성장률이 정체된다는 얘기는요, 이 경제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이 굴러가는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률이 느려지는 것도 있지만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다는 의미도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 20,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던 시대였어요. 자,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만들면 수요는 항상 있었고 그냥 팔리던 시기였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던 시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제 공급이 초과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투자할 데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공장을 지어서 창업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정체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만들어진 회사를 인수하는 거래가 활발하게 됩니다. 우리 대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예전에 보면 자기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직접 계열사를 신설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런 방식의 신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이 비슷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를 인수하는 걸 하죠. 이게 M&A가 더 금액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 우리나라 M&A 시장에서 좀 볼 수 있는 특징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제가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M&A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 PEF입니다.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인데요.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사실은 VC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PEF의 여러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PEF는 이거 바이아웃 펀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타트업에 투자하시는 VC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PEF에 사실 여러 유형이 있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그로스 캐피탈 단계로 넘어와서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권을 수반해서 바이아웃을 하는 펀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NPL 성격의 스페셜 시츄에이션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펀드죠. 예를 들어 법정관리나 뭐 옛날 회생 들어가면 그런 기업들 들어가서 인수하는 펀드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PEF라는 게 도입된 게 불과 2006년, 2005년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PEF, 바이아웃을 할 수 있는 PEF가 입법이 되지 않았었어요. 2005년도에 정부가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이라는 법을 새로 만들면서 법적으로 PEF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PEF가 결성이 됐어요. 자, 보십시오. 요때 결성 금액하고 지금 PEF 약정액을 보시면요. 초기에 2005년도, 그러니까 이게 입법되고 나서 처음에 보시면 뭐 2.9, 0.3 뭐 이렇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19년 작년 말 기준이거든요. 숫자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마 2005년부터 2019년이니까 15년 사이에 10배 이상 성장한 산업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 PEF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사례를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M&A가 좀 활성화된 배경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는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시경제 변화, 지표들의 변화입니다. 성장률이 둔화되고 금리가 내려가고 경제가 성수 단계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들이 기업 집중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 산업 재편하는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그 효율화 작업을 거치면서 M&A가 좀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M&A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 PEF라는 게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을 입법하면서 결성이 되고 나서부터 이 PEF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M&A 시장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서 보니까 M&A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산업 재편하면서 또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비핵심 사업을 팝니다. 자,
아마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대기업이 자기 사업을 매각한다는 거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창업자들이 이 회사를 자기가 일군 회사를 판다는 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4, 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삼성그룹이 화학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을 했잖아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자기들도 대기업들도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옛날에 틀어쥐고 인수하고 나면 절대 팔지 않았던 대기업들도 이제 핵심 사업이 아니다 생각되면 그냥 과감하게 매각을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창업자에서 2세대, 3세대로 지금 넘어왔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해서 이 뭡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이런 몇 가지 이유들이 결합이 돼서 우리나라 M&A들이 좀 글로벌보다 좀 더 활발했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에 있었던 M&A들에 대해서 조금 잠깐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야기를 아까 서두에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제가 이 강의 자료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2020년 상반기 지금 이 상황에 매크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몇 가지 지표만 말씀드리면서 한번 짚어볼게요. 자, 2008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2008년에 이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금융위기가 생겼잖아요. 그죠? 자, 그때 이 미국에서 FRB가 금리를 완화하고 유동성을 공급했고, 또 의회가 예산을 책정해서 시장에다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때 풀린 유동성, 미국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에 공급한 유동성. 최근에 여러분 경제신문 기사들을 보면 유동성 얘기 엄청 나오잖아요.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풀린 유동성. 그때 2009년부터 미국 정부가 3년 반 동안 공급한 유동성이 3조 달러입니다. 3조 달러. 자, 그럼 여러분 3조 달러면요. 여러분 그게 얼마만큼의 돈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자, 3조 달러면요. 작년, 그러니까 2019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년 GDP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1조 7천억 달러. 자, 1조 7천억 달러면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약 2천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환율 적용하면. 자, 그러면 1조 7천억 달러가 우리나라 1년 GDP예요. 3조 달러면 우리나라 1년 GDP의 거의 2배 되는 돈입니다. 그게 10년 전에 풀렸던 유동성이에요. 그게 이 3조 달러가 공급이 되고 나서 이제 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을 했는데, 자, 그럼 그 사이에 약 10년 동안 작년 말까지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보세요. 자, 3조 달러의 유동성이 공급됐어요. 자, 그리고 2009년부터 작년까지 2019년까지 약 10년 동안 미국의 평균 GDP 성장률은 2%였어요. 2%. 자, 그러면 전체 볼륨으로 치면 복리로 되니까 약 전체 볼륨이 한 30에서 40% 정도 미국 경제가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009년도에 15조 달러였습니다. 미국의 GDP가 1년. 근데 작년에 21조 달러예요. 전 세계 GDP 1위가 미국입니다. 21조 달러예요. 약 40% 정도, 30-40% 정도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경제가 한 30-40% 정도 성장한 거예요. 평균 2% 성장해서. 자, 그러면 요 10년 동안에 미국의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게요. 우리 산업기업들, 전통기업들이 몰려있는 주식시장이 나이스잖아요. 나이스. 다우지수는요 4.5배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더 관심 있을 만한 나스닥 있잖아요. 나스닥. 기술주들이 모아있는 나스닥은 8배가 올랐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은 평균 2% 올랐는데 주식시장은 4.5배, 또 나스닥은 8배가 올랐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유동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PER이 15배였던 게 30배가 됐어요. 멀티플이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 시사하는 바는 유동성은 결국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그 돈이 풀린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이 8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애플의 시총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아이폰 쓰는 계시잖아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애플 시총이요. 이제 2조 달러를 바라보고 있죠. 2조 달러. 그럼 아까 제가 우리나라 1년 GDP가 얼마나 그랬어요? 1조 7천억 달러예요. 제 애플 시총이 우리나라 GDP에만 먹어요. 우리 코스피 전체, 유가증권 시장 전체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애플 시총을 못 미쳐요. 1,500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가 삼성전자죠. 300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인한 이 자산 가격의 상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거 모두 알고 있잖아요. 자, 올해 코로나 이후에 3월부터 지금까지 이 우리나라에서 풀린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 풀린 돈이 있고 미국에서 풀린 돈이 있죠. 미국에서 지금 풀린 유동성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자, 5주 사이에요. 5주.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3월부터 5주 동안 미국이 공급한 유동성이 약 3조입니다. 3조 달러. 자, 그러면 금융위기 때 3년 반 동안 공급한 유동성을 단 5주 동안에 공급했어요. 지금.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FRB가 공급한 유동성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재난소득처럼 미국이 1인당 1,000불씩 줬잖아요. 또. 그리고 실업급여 뭐 해가지고 7월 말까지 주는 돈 또 있어요. 플러스 한 3조 달러가 더 풀렸어요. 자, 금융위기 때는요. 이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서프라임 문제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풀린 돈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요거 지금 코로나는 글로벌 전체죠. 미국만 돈 풀었습니까? 유럽, 중국, 뭐 각국 정부가 전부 다 돈을 풀었죠. 우리나라에서 풀린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상반기에 600조입니다. 600조. 상반기에 풀린 돈이 600조예요. 600조.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받으셨잖아요. 그런 돈, 그 다음에 금리 낮춘 거, 그 다음에 하느니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해가지고 시장에 공급한 유동성 다 해서 한 600조 정도 돼요. 600조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맞먹는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짐작하실 수 있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죠.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요. 자,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제가 비교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미국은요, 중산층의 자산 구성을 보면요, 약 40%가 걔네들은 주식을 합니다. 자산 구성의 40%가 주식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비중이 한 20% 정도 돼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나라 중산층의 자산 구성을 보면요, 50%가 부동산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비중이 자산 중에 한 18%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먼저 가고요. 미국은 돈 생기면 주식을 먼저 삽니다. 그래서 주식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보면요,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2.5배하고 3배가 올랐어요.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미국이 4.5배, 8배 오를 동안에 거의 2배 가까이 미국이 더 올랐죠. 이게 국민들의 투자 성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게 훨씬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하고 계신 일하고 결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이 유동성발 자산 가격 상승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유동성의 기인한 자산 가격 상승을 버블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계세요. 보수적으로 말씀하시죠. 저는요,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서 다 올라 있으면 그건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게 가격입니다. 강남의 아파트가요, 지금 30평대 뭐에 한 20억 하잖아요. 10년 전에 10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버블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다시 10억이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코웃음 치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약간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미 한번 풀린 유동성은 다시 걷어들이기 어렵습니다. 금리를 한번 낮추면요, 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올리기 어려워요. 앞으로 저금리 일정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고, 거기에 기반한 유동성 공급과 자산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주식, 부동산 다 올라갈 텐데 화폐 가치만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물가가 다 올랐는데 우리 월급만 안 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돈 가치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돈 가치만. 그래서 제 직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해요. 전세 살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라. 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5년 후에 그 전세값 가지고 이사할 집이 없을 거다. 이게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투기 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놨다는 정부 정책에 저는 1%도 동의하지 않는데, 이거는요, 저금리와 유동성에 기인한 자산가격 상승 요인이 훨씬 커요. 자, 제가 매크로에 대한 얘기 좀 관심 가지시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VC들이 투자할 때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M&A 할 때 바이아웃에 투자하는 이 FI로서 이 계약서에 반영하는 조건 몇 개 조금 설명드리고, 용어 정도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아마 조금 나중에 혹시 이 VC 투자하실 때도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알려드릴게요. 이미 아실 수도 있는 얘기들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VC들이 보통 투자하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QIP로. 그래서 이제 적격 IPO 요건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IPO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뭐 일종의 이 스텝업처럼 뭐 수익률 같은 걸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밸류에이션을 이제 다일루션이 생기면 가격을 조정한 전환 가격이나 뭐 RCPS나 CB 투자했을 때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VC 투자 조건이잖아요. 대충. 자, 우리 이제 바이아웃을 할 때 경영권이 수반되는 지분 매각 거래를 할 때는 조금 달라요. 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 같은 투자자도 그렇고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로 봐서는 스테이지가 다른 거잖아요. 좀 더 얼리 스테이지 하시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투자보다 몇 년, 한 5년 정도 후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할 때, 투자할 때 요구하는 조건들입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요, 저는요, IPO를 이미 돼 있는, IPO가 돼서 상장이 돼 있는 회사를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주가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투자를 해서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를 내가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M&A 관점에서 보면. 자,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가격보다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가격이 조금 더 높지요. 그래서 인수할 때도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하는 FI로 들어가면 엑시트할 때도 그 프리미엄을 내가 같이 향유해야 되는 게 페어하잖아요. 이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개 쉬운 거부터 몇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풋옵션은 이제 거의 보통 명사가 돼 있어서 금융에 문외한인 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풋옵션은 이해하시죠. 자, 요 풋옵션은 그러니까 내가 일정 기간 후에 일정 수익률을 얹어서 대주주든 뭐 회사든 누구한테든 내가 매각할 수 있는 권리, 매도권이죠. 이게 풋옵션입니다. 자, 이 콜옵션은 그 반대로 상대방이 살 수 있는 권리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려요. 이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ROFR입니다. Right of First Refusal. 무슨 뜻이냐면요, 제3자한테 매각 제한을 해서 그 제3자가 제한한 가격보다 더 좋거나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말이 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3자한테 가격 오퍼를 받아봐라. 그리고 내가 그 가격에 사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좋은 조건에 내가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우선 매수권입니다. 그러면 이 우선 매수권은 언제 들어가냐? 보통 이제 우리가 바이아웃 거래를 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FI를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면 SI가, 그러니까 산업을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이 스트레치직 인베스터가 FI 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제3자 매각을 진행해보고 그때 제3자 가격과 같거나 좋은 조건으로 네 지분을 살 수 있게 해달라. 대신에 내가 손실 위험을 다운사이드 프로텍션을 해주겠다. 그 대가로서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예전에 M&A에서는 이 우선 매수권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우선 매수권이 활용된 거래가 뭐냐면요. 금호그룹입니다. 금호의 박상구 회장님이 금호 산업을 채권단으로부터 대가져올 때 그때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걸 행사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은 기억을 한 5년 정도 한번 되돌려 보시면 2015년에 원래 금호 산업을 채권단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우선 협상자가 누구였냐면 호반건설이었어요. 호반건설. 그랬는데 호반건설을 6천억에 인수하기로 우선 제안해서 우선 협상자였는데 박상구 회장님이 6,600원 그러니까 6천억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되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신 거죠. 이게 우선 매수권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활용됐는데 이게 최근에는 잘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핸디캡이 있냐. 우선 매수권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페어한 조건이고 FI 입장에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얘한테 팔든 제3자한테 팔든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조건에 파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흥행을 유도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A 거래를 딱 해서 바이아웃을 딱 하면 이제 인수 후보자들이 딱 봤을 때 내가 열심히 실사도 하고 이 공부도 해서 막 몇십억 들여서 준비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얘가 우선 매수권 행사해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닭죽던 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흥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FI들이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우선 매수권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변형이 돼서 이 바뀐 게 뭐냐면 드래걸롱과 태걸롱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드래걸롱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SI가 대주주가 지분을 한 30% 갖고 있고요. 내가 한 20% 투자를 했어요. FI로서. 그리고 얘가 경영을 해. 30%짜리. 근데 나는 투자 기간이 내 목표 펀드도 마찬가지죠. 5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4, 5년 되면 나는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엑시트를 하려고 보니까 경영은 이 사람이 하고 있고 내 지분은 마이너리티잖아요. 시장에 팔거나 아니면은 그냥 세컨더리 마켓에서 내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 근데 그렇게 사면 내가 앞에 거래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투자한 건데 엑시트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못 받잖아요. 이때 5년 안에 예를 들면 네가 내 지분을 엑시시키지 않으면 네 지분까지 끌어다가 50% 지분을 내가 같이 팔겠다. 그래서 바이아웃 거래로 만들 수 있게 계약을 구성하는 게 드래곤롱입니다. 그래서 FI가 대주주 경영하고 있는 대주주 지분까지 내 거래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같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경영권을 뺏기겠죠. 상당한 압박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태걸롱이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택 하면 우리 이렇게 딱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무슨 뜻이냐. 만약에 내가 드래곤롱도 행사하지 않고 난 가만히 있었는데 30%짜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지껏 지분만 경영권 프리미엄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졸지에 그냥 지분이 남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얘가 누구한테 팔지, 새로운 경영진이 누가 들어올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가 지분을 팔 때는 내 지분도 같은 조건에 거기 붙여서 팔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그래서 이게 태걸롱입니다. 그래서 요즘 바이아웃 거래할 때 FI들이 투자할 때는 주주관계약에 이 드래곤롱이나 태걸롱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용어의 의미 정도 한번 이해하고 계시고,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이 조건들은 VC 투자하실 때도 한번 활용해 봄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 뭐 10%, 뭐 20% 지분 투자를 하신다 치면 이 대주주가 나중에 자기 지분만 팔고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해 보실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뭐 풋옵션 같은 것들은 너무 많이 쓰는 방식인데 그것들은 조금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련되고 내 권리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스터디 차원에서 아시고 계시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작년에 제가 했던 딜 케이스를 좀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사실 강의 요청을 받고 어떤 사례를 설명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수강하시는 분들의 이 이력을 봤더니 이제 VC 투자하시고 하니까 조금 더 익숙한 케이스를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래는 작년 가을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작년 12월 달에 클로징 했던 거래고요. 이 메디트라는 회사입니다. 혹시 이 회사를 아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메디트라는 회사는요, 형제가 창업한 회사예요. 형제가. 그래서 이 장민호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번에 MIT 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3D 스캐너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자, 형인 장진호 교수님, 이분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대 고대 교수예요. 그리고 뒤에 이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이 동생은 MIT 기계공학 박사고 형은 와튼입니다. 그래서 이공계와 이 상경계의 양대 최고 탑에 있는, 그냥 부모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들들인 거야, 이 사람들이. 그죠? 이분들이 창업한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를 창업한 지는 이제 한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됐는데 그동안의 제품들은 별로 재미를 못 봤다가 이 신제품을 하나 개발했어요. 뭐냐? 덴탈 3D 스캐너입니다. 그러니까 치과용 의료기 장비예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여러분들 거기 이 치과 가시면 이 충치 치료하시거나 신경 치료하시면 이렇게 뭐 긁어내고 나서 이제 그 공간을 뭘로 메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이 본을 뜨잖아요. 본. 그러면 그 분홍색으로 된 굉장히 물컹한 그거를 한참 동안 깨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 이 불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칫하면 이거 떼내는 과정에서 이게 틀어져 버리면 다시 떠야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나 아니면은 감염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잇몸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는 장비가 이 3D 스캐너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일종의 여기 이 사진 보시면 이 제품이 있죠. 이거를 이제 이 잇몸하고 이 모양에 이렇게 갖다 주면 이제 3D로 그대로 스캔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원래 치과를 가면요, 이걸 이 본을 뜬 다음에 이걸 기공소에 보내면 그걸 가지고 석고 모양으로 이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이나 또 뭐죠, 그 아말감이나 이런 재료 가지고 이제 거기 메울 재료들을 본을 만들어 오잖아요. 그러면 치과 병원에서 그걸 받아다가 그걸 이렇게 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3D 스캐너 기술을 적용을 하면요, 굉장히 정교하죠, 일단. 그래서 변형이 될 위험도 없고 감염 위험도 없고 그 다음에 시간도 단축할 수 있죠. 기공소에서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이메일로 그냥 주고받으니까. 자, 이 장비를 이분들이 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액의 90%는 수출입니다. 해외에서 훨씬 많은 장비가 팔려요. 자, 전 세계 의료 장비 시장의 탑 애들은 이런 애들이잖아요. 지멘스, 필립스 이런 애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뭐 CT든 MRI든 이런 거 잘 보세요. 그거 다 필립스, 지멘스 뭐 이런 애들 만들고 있잖아요. 거의 의사들이 자기가 익숙한 장비이기 때문에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웠던, 사용했던 장비를 계속 써요. 그리고 의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어가지고 자기가 써봤던 장비가 아니면 쉽게 선택하지 않아요. 자, 이 장비의 특징, 일단 가격이 글로벌 업체들보다 반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정확도가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의사들 사이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아까 그 핑크색 그 본 뜨는 거하고 실제 스캐닝 하는 거하고의 이제 장단점을 비교한 거예요. 요거 보시면 뭐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회사가 이제 내세운 이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불쾌함이 없이 이 3D 스캐너로서 좀 편하게 이 본을 뜨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실적을 한번 나가볼게요. 이게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요, 거의 매년
거의 뭐 한 2배 또는 막 5, 60% 가까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실적, 2017년 실적 한번 보십시오. 2017년에 적자였어요. 2018년에 이제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EBITDA,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뭐 한 100억 이 정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2019년 한 1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매출액이 320억이었던 게 570억, 그러니까 600억 가까이 됐고, EBITDA 영업이익이 이제 100억대였던 게 300억, 260억, 70, 거의 300억대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 회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잘 보세요. 2018년도에요. 이때 VC 투자를 받았어요. 이때. 이때 이 받았던 이 엔트리 밸류가 얼마였냐면요. 보십시오. 이 4천억 밸류로, 4천억 밸류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100억 좀 넘었으니까 EBITDA 멀티플로 거의 한 3, 40배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40배 정도. 그래가지고 프리밸류로 4천억이었어요. 그때 이 VC들이 투자했는데 이 540억을 넣었어요. 2018년 실적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뭘 했냐? 이제 원래 VC 투자 받으면 이제 IPO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IPO 주관사로 한투증권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머리도 좋고 기술력도 좋고 공부도 잘하면 다 했어. 근데 경영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영리해. 그래가지고 두 개를 투 트랙으로 병행했습니다. IPO는 IPO로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이아웃 거래를 또 병행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CT를 주관사로 선정해가지고 바로 M&A 거래를 착수를 합니다. 그게 작년이에요, 작년. 요때 저희가 유니슨 캐피탈이라는 PE입니다. 이 PE하고 저희가 컨소시엄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를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그 매니지먼트 프레젠테이션이라 그래서 경영진이 회사를 소개하는 섹션이 있어요. M&A 할 때는 그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기 이 회사에 대해서 경영진이 이제 일종의 IR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가서 이제 질문도 하고 하루 종일 뭐 공장 투어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제 회사를 가는데 여름에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갔더니 고대 앞에 아주 허름한 그 골목에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우리가 몇 천억 주고 사야 돼?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그들이 해왔던 이제 이 스토리도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장비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 쭉 들었어요. 저희가 주목했던 건 이겁니다. 단순한 의료 장비에서 끝나는 회사였다면 저희가 얼마입니까? 6,800억 밸류를 주고 인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뭘 봤냐면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무슨 얘기냐면 메디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 장비를 쓰고 있는 모든 병원은 하나의 체인으로 다 묶여져 가지고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메디트 장비를 쓰는 치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예를 들면 미국에 갔다. 그럼 미국에도 그 장비를 쓰는 치과병원을 가면 제 진료비를 그대로 나가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플랫폼 사업의 초기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이쪽에 이미 장비 보급률이 상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가 해외를 기반으로 이제 국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치대에서 이 장비를 이제 구입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들이 도입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동네 치과병원들도 이제 도입을 하겠죠. 왜냐하면 닥터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 장비를 하나 사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실제로 고정비를 뽑는데 기간이 얼마 안 걸려요. 이거 뽐뜨고 시공소에 주는 돈이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걸 장비 가격으로 다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환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투자를 하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우리랑 경쟁했던 컨소시엄이 어디냐면 칼라일, KKR, 글로벌 PE들도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경영진한테 뭐 어필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여준 그림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중국. 사실 항상 이제 중국 스토리가 바이아웃에는 나오는데 중국을 우리가 중국 시장을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게 어필이 돼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바이아웃을 어떻게 했냐? 우리가요, 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은 창업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 회사면 6천억
뭐 프리 기준으로 4천억, 작년에 이제 거의 7천억 밸류잖아요. 그럼 그로스 캐피탈이지 않습니까? 이제 유니콘 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창업자를 엑시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우리 불안했어요. 그래서 지분을 50%만 우리가 떠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창업자들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 현금화하고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목했던 거, 밸류에이션도 밸류에이션이지만은 요 다음 스테이지에 자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투자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필해가지고 저희가 딜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이 딜을 클로징했습니다. 자, 이때 봤더니요. 10몇 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엑시트이 안 된 거기 주주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분들은 태벌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중에 이분들도 주식을 자기들이 이제 팔고 싶다. 이제 그런 의사를 표현해서 저희가 결국 사긴 샀어요. 그렇지만은 대주주한테 샀던 6,800억 밸류보다는 한 20% 정도 디스카운트를 했죠. 자, 권리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같은 조건에 팔았겠죠. 그죠? 자,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VC 투자하시면 엑시트 수단으로 가장 떠올리시고 많이 해오셨던 게 IPO잖아요. 그죠? 물론 저희 ECM에서 IPO도 대단히 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제가 이 메리트, 그 다음에 최근에 몇 개 사례들을 보니까요. PE들이, 특히 글로벌 PE들이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막 벗어나서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그로스 캐피탈 스테이지에 있는 기업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IPO를 통해서 엑시트 하던 게요. 바이아웃으로 가면요. 밸류에이션이 훨씬 좋아지실 수 있어요. 여기 이 사례를 보시면 눈에 딱 띄죠. 자, 요때 들어갔던 이 VC들은 540억 넣어가지고요. 918억 회수했습니다. 한 70% 정도 먹었죠. 이거 1년도 안 돼요. 제 기억에 한 9개월, 10개월 정도 기간 만에 회수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IPO를 예상하고 들어갔지만, 작년 연말에 그냥 저희가 클로징을 했거든요. 작년 초에 들어갔던 거를. 그러니까 거의 뭐 10개월도 안 된 기간 동안 이 정도 수익률을 냈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IPO가 말고 바이아웃도 굉장히 중요한 엑시트 될 수 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창업자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꽉 쥐고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생각을 요즘은 안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분 교수님들 경우를 잘 보세요. 일부 지분을 엑시트하고 자기가 여전히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글로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끌어들인 거예요. 단순히 돈만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를 만든 사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VC 투자하시면서 그런 확장성이 있거나 하시면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일부 지분 엑시트하고 그 다음에 사업 확장도 가능한 이런 바이아웃 거래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의미를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구조 제가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제로 이 구조에 제가 제 북으로 한 3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거래. 여기 보시면요. 이제 펀드를 통해서 유니슨이 가지고 있는 블라인드 펀드에서 800억을 넣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펀드에서 추가 투자를 받았어요. 여기 투자한 투자자들은 군인공제회, 그 다음에 교직원공제회, 국내 연기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래 주주들 주식도 우리가 매각 의사가 있는 주주들은 사들였어요. 밸류에이션은 좀 20% 정도 디스카운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요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돈은 3,200억이었습니다. 3,200억. 지분 약 50% 정도를 떠오르는데 필요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떤 구조로 조달을 했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출, 인수금융으로요. 800억을 조달했어요. 800억. 그리고 에코티, 그러니까 추가 투자 받고 공동 투자 받아가지고 나머지 2,600억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3,400억을 파이낸싱해서 이 거래를 클로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역할, 요 전체 파이낸싱을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전체. 여기 보시면 블라인드 펀드 800억, 여러분들 같으면 VC 펀드예요. 거기서 넣은 돈 여기 800억 말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3,400억 800억 얼마죠?
600억 되나요? 2,600억을 제가 다 파이낸싱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2,600억 중에 제 부부로 한 30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아직 실적 집계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올 상반기. 그렇지만은 지금 최근 추세로 봐서 대단히 좋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는 한 4, 5년 정도 투자 기간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가면 저희한테 상당한 캐피탈 게인을 줄 가능성이 높은 투자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사례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 제가 강의 요청을 받고, 저는 좀 이 강의를 굉장히 오고 싶었고, 여러분들하고 좀 인사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 거래를 하고 나서 이 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VC들이 투자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IPO가 돼서 엑시트 되면 다행이지만 펀드 만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뭐 IPO가 안 된 상태에서 펀드를 청산해야 되거나 할 때 이 투자했던 포트폴리오 지분을 매각하셔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올해 이 세컨더리 펀드에 좀 출자를 좀 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업계에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인터베스트라는 VC 아시죠? 그래서 인터베스트가 만드는 세컨더리 펀드에 제가 100억을 출자하기로 했어요. 거기에 이제 산업은행 상장사다리 해가지고 거기서 한 400억 넣고 제가 한 100억 넣고 나머지 뭐 한 6, 700억 정도 이제 외부 투자 받아가지고 한 100억, 200억 요 정도 사이즈로 제가 이 펀드를 결성할 건데, 목적은 이겁니다. 저는요, 요 세컨더리 펀드를 통해서 운영 수익도 수익이지만요, 그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윈도우로 활용하고 싶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시잖아요. VC들이 투자하시고 나서 이제 마켓캡이 거의 2천억, 3천억 뭐 이 정도 올라와서 그로스 캐피탈 단계로 가서 추가 파이낸싱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사실 투자 단위가 조금 달라지죠. 0이 하나 더 붙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희 같은 IB들의 역할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이제 요 M&A에 대한 수업도 수업이지만은요, 저를 좀 가교 역할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중에 괜찮은 게 있는데 아직 IPO가 안 됐거나 해서 엑시트를 해야 된다 싶으면요, 저희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봐가지고 뭐 적절한 밸류에이션에 인수해 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걸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업도 좀 하고 이 케이스도 좀 설명드리고 이러려고 사실은 이 번거로움을 좀 했어요. 자, 제가 그 준비한 강의 내용은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편하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M&A 시장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 넘게 있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딜도 좋고 아니면 시장에 있는 뭐 다른 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셔도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 답변해 드릴게요. 네. 초기 단계 투자에서요. 사실 본계정 투자로 뭐 짧게는 몇천, 많아봤자 1, 2억 초기 단계 투자를 하는데요. 저희는 뭐 IPO나 M&A, 세컨더리 펀드까지도 굉장히 사실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식이 제가 은행에 있을 때 글로벌 클라이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리즈 A와 B 단계 때 사실 글로벌 기업들의 SI를 끌어와서 저희 부분을 회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해서 회수를 하고 소액 정도 남겨놓고 이제 사실 계속 팔로우해서 따라가는데 이제 계속 스케일업하는 단계는 사실 이제 그때부터는 참관자 정도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SI로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초기 단계부터 들어오면 나중에 글로벌 FI나 글로벌 IB에서 이런 큰 투자가 들어올 때 시각이 좀 궁금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그게 저희가 이제 투자할 때 사실 주주 구성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글로벌 SI가 이제 들어왔을 때는 자기 사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벤더 체인이 이렇게 밸류 체인으로 엮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일 수도 있고, 사실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글로벌 PE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 주주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사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소액이면 뭐 의사결정이 좀 그래도 좀 쉽겠지만은 보통 이제 해외 외국계 SI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우리 FI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고 투자하는 게.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저는 SI보다 FI가 밸류에이션을 더 후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낮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저희가 그 국내 M&A 시장의 이제 성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한 단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그 업종별로 산업별로는 어떤 쪽에서 조금 M&A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예전 같으면요, 이제 M&A가 지금 솔직히 올해는 좀 대단히 슬로우합니다. 신규 M&A 거의 없었고요. 지금 이제 해외 PE들이 들어와 있는 M&A를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제 전통 산업 쪽에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재작년 뭐 이때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이 가스 산업용 뭐 이런 이 특수가스 같은 회사를 M&A 했다든지 아니면 홈플러스 있잖아요. 그리고 유통업 이렇게 전통 산업에 그러니까 PE들이 투자하는 거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냐면 현금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EBITDA 멀티플로 밸류에이션을 해요. 우리 이제 VC들이 투자할 때는 IPO 밸류를 보잖아요. 그래서 PE 멀티플을 보시잖아요. 지표로 밸류에이션 할 때. 그리고 이제 상장되어 있는 유사 기업들의 지금 멀티플이 얼마고 그다음에 시총이 얼마인지 봐갖고 비교하시잖아요. PE들이 바이아웃 할 때는요 EBITDA를 봅니다. 그래서 EBITDA 멀티플이 뭐 몇 배냐. 그래서 한 5, 6년 전까지 한 7배, 8배 정도였는데 지금 최근에 13배, 14배 됐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동성의 요인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PE 규모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그만큼 유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돈이 많이 몰려있는 것도 이유거든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현금 흐름이 나오는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있는 회사들을 주로 타겟팅했어요. PE들이. 근데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이 언택트 하면서 많이 우리 음식 배달 같은 거 해먹잖아요. 배민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직방. 사실 그 골드만삭스가 한 4, 5년 전에 투자한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때 골드만이 한 400억 넣었어요. 배민에. 근데 그거 지금 작년에 뭐죠? 그 딜리버리 히어로 걔네한테 바이아웃 하는 게 20배 됐죠. 20배. 8조였던가요? 들어갈 때 4천억 밸류로 들어갔어요. 한 4, 5년 전에. 근데 그게 한 8조 가까이 됐잖아요. 거기 지금 거래 금액으로 보면. 그때 이제 그 골드만에 담당했던 한국 대표가 사실은 저랑 굉장히 가까운 친구인데 그때 제가 막 놀렸어요. 무슨 직방, 뭐 배민 이런 거에 투자하자. 너 맛이 갔구나. 그랬는데 작년 말, 올 초 그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하고 매각사실 공표되고 나서 저한테 대단히 크게 전략을 샀습니다. 20배 먹었다고. 그래서 제가 틀렸구나. 이 무슨 뜻이냐면요. 배민이요. 이제 BEP를 넘어선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한 5년 전에 적자 상태였죠. 이제 PE들이 그쪽 시장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회사의 그 다음 단계도 이제 PE들이 조금씩 주목하는. 여기 지금 메리트 같은 회사 보세요. 이 회사 겨우 흑자 전환한 지 2년 전이에요. 2017년까지 적자잖아요. 근데 흑자 전환을 하면서 성장세 높으니까 멀티플 얼마 받습니까? 그죠? 그리고 1년 사이에 밸류에이션이 거의 뭐 한 60, 70% 그냥 올라갔잖아요. 실적이 뒷받침되기도 했고요. 예전 같으면 이런 회사를 갸우뚱 했을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너무 단순하다. 그 다음에 이게 사업 안정성이 어떨지 모르겠다. 그랬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이런 기업들까지도 PE들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하실 때그 상장 기업 중에 뭐 유사업 쪽이 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멀티플을? 사실 이제 바이아웃 할 때는요. 지금 저희 이제 국내사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해외에는 사실 유사 기업들이 어떻게든 찾아보면 다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외에
뭐 상장돼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상장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블룸버그나 아니면 머저마켓 같은데. 그래서 M&A 관련된 지표들을 관리해주는 서비스 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 유료예요. 1년에 뭐 저희가 한 3, 4천만 원씩 주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죠. 그래서 그들의 데이터를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국내 비교 회사가 없으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밸류에이션이 됐고 어떻게 거래됐는지 그걸 다 찾아봅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지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없잖아요. 지표 없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남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적정 가격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별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PER도 20배, 30배가 이제는 당연해지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럼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 그럼 모든 주식이 다 그렇게 올라 있을 거냐? 여러분 직관적으로 대우건설, 현대건설 주식이 10년 후에 2배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돼요. 아니죠. 아닙니다. 자, 올 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요. 잘 보세요. 제가 굉장히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4월 초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 돈 지금 어마어마하게 풀릴 건데 선별적으로 오르는 것만 오를 거다. 제가 4개를 찍었어요. 4개를. 뭐 찍었는지 아세요? 네이버, 카카오, 삼바, 셀트리온을 찍었거든요. NC 빼고 제가 5개를 다 맞췄어요. 다 2배 갔어요. 근데 저는 셀트리온하고 바이오 업체 다른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정작 네이버, 카카오는 못 샀습니다. 봤더니 그때 이미 높더라고요. 그리고 빠지지도 않았어요, 얘는. 그래가 야, 얘는 안 빠졌구나. 사실 3월 말에 주가가 바닥이었잖아요. 그때 3월 20일 날 최저점을 찍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얘는 빠진 게 없네? 삼바도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80만 원 하잖아요. 삼바 시총이 지금 52조 3조 하거든요. 지금 셀트리온이 한 40조 하고. 그래서 아, 얘는 안 빠졌네? 그래서 사실은 셀트리온만 조금 만지작거리다 나머지 못 샀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2배가 올랐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선별적으로 오릅니다. 자산 가격도. 그러니까 이 모든 자산이 다 오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현금도 어떻게 보면 자산 보유 전략 중에 하나잖아요. 현금 전략은 사실 현대건설 주식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몇개 되는. 예. 저기 보니까 차이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혹시 LBO 하시나요? 예, 이제 LBO라는 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원래 LBO 그러면 약자잖아요. 레버리지 바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원래 바이아웃에는 항상 레버리지가 낍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VC 투자하실 때 목표 수익률 얼마예요? 뭐 조금 투자자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15%, 뭐 20% 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에쿼티 투자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 그 정도 수익이 기대하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잘 있습니까? 발행사 입장에서 투자 받을 때는 보통 유사기업하고 비교해가지고 거기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 하시잖아요. 우리는 거기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 우리는 땅 파서 장사하냐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기껏해 한 10% 정도 되면 요즘 나쁘지 않은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내 기대 수익률이 15%, 20%다. 그럼 사실 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투자 못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들어간 우리 레버리지예요. 자, 이거를요, 내 돈을 예를 들어 100억을 넣는데 내 돈으로 전부 100억을 넣으면 10% 수익률이 낮겠죠. 근데 이거를 50억을 차입을 해서 금리 한 5%에 차입을 해서 내면요, 이게 이자 5% 내고 나면 내 에쿼티 수익률은 15%가 돼요. 이게 뭐예요? 우리 파이낸스에서 투자론에서 배웠잖아요. 이게 레버리지 이펙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PE들이 인수할 때는 자기 기대 수익률보다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가 매년 10%씩 성장하는 회사는 대단히 훌륭한 회사예요.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면 PE들이 목표로 하는 20% 에쿼티 투자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레버리지 바이아웃이 검찰이 기소를 한번 해가지고 대단히 나쁜
범죄로 인식이 돼 있어요. 부정적 이미지가 있죠. 사실은 레버리 바이아웃이라는 건 금융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해외의 글로벌 IB들을 보면요, 레버리지 데스크들이 다 있어요. 이 데스크들이 운용하는 그러니까 AUM이 한 수십억 불, 그러니까 몇 조씩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 안에 레버리지 이 데스크 헤드거든요. 제 북이 한 5조쯤 됩니다. 예, 근데 5조를 제가 항상 자산 밸런스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제가 북으로 잔액으로 가져가는 거는 실제로 한 1조 정도밖에 안 돼요. 1조를 넘게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사실 제가 언더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2,600억을 제가 조달했자 그랬잖아요. 2,600억의 LOC를 줘요. 내가 책임지고 이거 다 해줄게. 그리고 저는 2,600억 중에 한 300억만 넣고 나머지는 셀다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신디케이션에서 다 팔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수수료를 먹죠. 이게 제 업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저 소개하면서 이제 최우수 딜메이커 뭐 굉장히 뻘쭘하고 낯간지러운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1년에 딜메이킹 하는 금액이 한 3조에서 4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 인수금융 쪽에 리그 테이블을 한 몇 년째 한 1등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3조, 4조를 제 돈을 쓰진 않아요. 실제로 쓰는 거는 3조, 4조 딜을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국으로 집행하는 거는 1조가 안 됩니다. 몇 천억 안 돼요. 그래서 이 LBO는 사실은 금리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정체되면 훨씬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0%에서 사업이 안정적이면 한 70%까지 레버리지를 해주는데 아마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프라도 맡고 있는데 인프라 같은 경우에 이 MRG라든지 아니면 테이크오프 페이 계약으로 레버리지가 확정되어 있는 것들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레버리지 거의 90%까지도 해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10%만 자기 돈이 있어도 인수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 서두에 말씀드린 유동성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돈 구하기가 쉬워지니까.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자산 계열 주목 되어 있습니다. 바이아웃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인프라 간접 투자라는 이런 쪽으로 그리고 또 실제 VC 쪽으로 LP 출자를 하신 것도 있으십니다. 그 사실은 이제 거기 트렌치로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제가 에쿼티성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3천억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스트인컴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머지예요. 한 6, 7천억? 픽스트인컴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6, 7천억 될 거고요. 이제 거기 업종별로 보면 이 M&A 쪽에 이 바이아웃성 자산이 그 중에 한 70%는 바이아웃성 자산이고 인프라 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프라 자산은 전부 그 미국계만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사실 인프라 딜이 거의 없습니다. 성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새 도로나 터널, 뭐 다리 이런 거 새로 짓는 거 있습니까? 없죠. 광안대교 이후에 못 보셨죠? 자, 불편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인프라가 깔릴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인프라 했던 딜 한 5년 동안 보면 전부 미국 것만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가스발전소, 그 다음에 거기 뭐 가스나 오일 파이프라인. 근데 이제 지금 유가 작살났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체서픽이라고 거기 셰일 가스에 굉장히 그 상징과도 같은 미국의 기업이 있어요. 오클라호마에 있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파산 신청했잖아요.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어요. 그 체서픽 딜도 한 4, 5년 전에 할 뻔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슴을 쓸어내는 것 중에 하나, 제 유가에 익스포저가 없어요. 다행히 가스 파이프라인만 했습니다. 오일 파이프라인 한 투자자들 한국에 많이 있거든요. 좀 있으면 곡소리 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러냐면 앞에 오일 생산업자들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 사용 계약을 일종의 렌트, 마스터 리스를 하거든요. 얘가 리스료를 지급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유가가 빠지니까 생산도 줄고 그 다음에 수익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렌트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이 나겠죠.
아마 그런 오일 파이프라인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근데 저는 이제 가스 쪽으로 좀 해놨는데 가스 쪽은 가스 가격은 좀 그나마 유지되고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아직 제 포트폴리오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좀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다른 얘기 좀 말씀드려요. 저 전문가 입장에서 예. 실버에 대해서 실버요? 은이요? 제가 아무래도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자산입니다. 제가 금하고 철광석까지는 석탄, 금, 철광석 그 다음에 카퍼 그러니까 구리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은은 한 번도 검토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물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가격이 변동성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변동성이 우리가 보는 이런 주식이나 이런 부동산보다도 실물 가격이 훨씬 커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제 유가도 해보고 이 가스도 해보고 해봤는데 저는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 실물은요 정말 봐야 될 지표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어떤 보고서나 자료 가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 어디죠?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유색인종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들만의 이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냥 카르텔과 그 다음에 하여튼 특히 유가 같은 걸 보면요, 오일 같은 거, 이 변수들이 너무 많고 예측 못할 것도 많습니다. 자본가들 했죠. 예, 그쪽에 이 일종의 뭐 메이저들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마피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들어줄게요. 예. 부산 벤처 투자 포럼인데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부산 지역 만약에 불경주 스타트업들이랑 하면 매출이 크지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본부장님 관점에서 이 스타트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아이디어나 기술까지 어떻게 좀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자, 제가 이제 사업을 잘 하셔야죠. 뭐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케이스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솔직히 이제 정부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부미라고 하면 이제 특히 이제 공공 금융기관, 특히 이제 저희 회사의 맞은편에 있는 이 산업은행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산업은행이 한 일 중에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넥스트 라운드실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VC와 스타트업 기업들의 연결고리를 해준 플랫폼 사업을 한 거거든요. 저는 산업은행이 뭐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한 일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벤처 생태계를 일종의 좀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넥스트 라운드실과 이제 성장사다리, 그걸 모태펀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 자금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가진 자리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도 아까 제가 잠깐 도착해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저는 사실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갈 때 제일 어려운 것들이요, 초기 자금이에요. 운영 자금과 그 다음에 기술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사실 이게 민간에서 들어가기엔 좀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이때 시딩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제가 예전에 모태펀드에서 가서도 한번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이 이제 처음이고 하니까 제가 이거 한번 좀 하나 조언이라면 조언일까, 아니면 제안이라면 제안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 자금 역할이 사실 대단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부산시하고 그 다음에 이 뭐죠 아까 테크노하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책 자금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시면 저는 이거를요 좀 DB화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태펀드에 제가 한 6, 7년 전에 그걸 제안한 적이 있어요. 좀 DB화해서
이 데이터를 우리 아이들한테 좀 공유를 좀 해달라. 그러면 그 다음 스테이지에 내가 어떤 회사를 이렇게 들어가고 알지 니네가 그 링크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좋은 생각이라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자, 지금 우리 아이비들은요 어떤 정도냐면요, 사실 프리-IPO 정도 회사들까지가 우리가 커버하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IPO 이후에 상장되면 공개된 회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액세스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IPO 주관자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니까 IPO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 정도까지가 우리가 리치아웃 할 수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 이전 단계에 DB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VC들이 투자한 회사들에 대한 DB 관리를 어디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컨셉이신 거잖아요. 부산에 소재하는 VC들한테 정책 자금이 이제 일부 펀드에 앵커 LP로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VC들이 부산 지역 이 근근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투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기업들에 대한 DB를 좀 하셔서 이것들을 저희 같은 IB들이나 아니면 그 다음 단계의 투자자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은 엑시 툴로도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좀 더 나은 어떤 자문 서비스 같은 걸 받으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회사가 스스로 알아서 아니면 VC들이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IPO 하는 담당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아름 하는 정도의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일종의 크레딧 뷰로 같은 것처럼 뭔가 이걸 좀 DB화 해놓고 이걸 공유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타 결정에서 하면 되겠네요. 여타원이 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그 컨셉 좀 안 맞으실 것 같고. 뭐든지 나옵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예. 저희는 이제 창업을 해서 1차 시리즈에 투자를 받고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기업인데요. 제가 지금 기존에 저희 서울에서도 IR을 하고 좀 실무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그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인기 변화, 어떤 흐름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면 스타트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드머니나 투자가 스타트업에 좀 너무 좀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 같은 거 아까 넥트라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1차에서 한 20억 정도 기술력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투자는 쉽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매출 확산이나 사업화 부분에서 투자를 좀 추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의 투자 VC들은 왜 잡혀 있냐면 펀드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1차 투자를 들어온 기업들은 나름대로 이제 돈에 대한 꼬리표가 있다 보니까 이제 2차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에 나가보면 결국은 이제 매출 부분을 좀 이제 B 단계는 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가 들어와야 라인을 확산하고 사업화되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벤처이기 때문에 기보라든지 신보라든지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런 데도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차입을 매듭을 서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명에서 창업해갖고 직원이 18명, 19명까지 갔는데 지금 이번에 직원을 이제 한 5명을 내보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청년이나 이렇게 우리가 고용 창출도 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게 제일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창업에서 4년 차인데 지금 이제 7년 차가 되면 혜택도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투자가 정년이 아니다 보니 작년 이제 늙은 벤처다 보니까 늙은 벤처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벤처인데 기술력은 인정받았는데 다음에 이제 2차 투자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저도 서울에도 판교도 있고 부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VC나 투자 상담을 만나보면 이 부분이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공장님 말씀대로 지금 IB 쪽은 이제 IPO 가는 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저도 몇 번 만나보니까 100억 아니면 투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억 받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왜 밸류가 안 나오니까지. 근데 어떤 뭐 한 30억, 50억, 80억 이렇게 밸류를 그러니까 받고 싶은 자금은 그 정도인데 실제로 초기 자본에는 뭐 시드머니 3억, 5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벗어났고 그래서 뭔가 이게 성장 전략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100% 동의하는 게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펀딩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DB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안 갇혀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관료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쏠림입니다. 몰려다녀요. 지들이 조폭도 아닌 것들이 보면 어디 좋다고 하면 휙 가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딜 괜찮다고 하면 휙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성향이냐면 월급쟁이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 한 거 국민은행 안 하면 걔 깨져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면 다 같이 해야 되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편안하죠. 승인받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이제 혼날 일도 없고, 거기에 들어가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몰려다니는 성향인데, 사실 이제 건강한 생태계가 되려면 사실은 모든,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을 커버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정책 자금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까 초기 창업 정도 이렇게 했다면 사실 그 중간 단계의 자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식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고수익을 추구하면 뭐 투기 자본이니 뭐니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해외 뉴욕이나 홍콩에 가보면요, 굉장히 10몇%짜리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굉장히 좀 거칠 정도로 그 조건들이 빡빡하고 막한 그런 자금들도 있어요. 저는 그 자금도 시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업 수준의 뭐 어떤 조건들이 좀 빡빡하게. 가정물처럼 예. 긴급 작업으로. 예,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말고. 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BDC가 도입이 되면 지금 입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고단계 기업들까지도 자금들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여기 계신 VC들이 기존에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투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펀드 컨셉을 아예. 정책 자금이 그렇게 저는 좀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건 같은 거 너무 좀 빡빡하게 하지 않고. 이 자리가 너무 길어지면 본부장님을 네트워킹 자리로 못 모실까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고차 네트워킹으로 이동을 하실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오늘 제1회 부산 벤처 투자 포럼 이제 마지막을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찍고, 그리고 저희 회장님께서 한마디만 짧게 해주시고 파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식사하게. 지금 다 앞으로 좀 이동하시죠. 대표로 나와주세요.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거 안 가시면 되죠. 내가 보기 싫어서 딴 데 가고. 언니 이거 아,